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8강 갈등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는 갈등이 어떻게 빚어지고 어떤 갈등의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갈등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책과 함께 쭉 살펴봤고요. 그것에 이어서 비슷하게 오늘 지난주에 마무리하지 못한 갈등의 특성, 그 다음에 갈등에 표현된, 그림책에 표현된 갈등, 갈등이 주는 산물,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번에 좋은 변화를 이루는 갈등 과정에 대해서 그림책으로 먼저 만나보는데요. 네, 우선은 쭉 그림책에 관해서 갈등에 첨예한 현상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이렇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왕국이라는 작품은 키티 크라우더 작가가 어린 시절 선천적인 난청으로 5살이 넘어서야 말문이 트였다고 하는데요. 이 작가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책의 세계로 이끌었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어린 시절에 가장 좋은 친구였던 셋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가의 길로 이끌었고, 깊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상상으로 인해서 독자와 소통하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내놨다는 거죠. 그의 첫 작품 나의 왕국은 아주 모노적인 톤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노톤은 처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작품일 것이라는 준비요. 이 책은 모노톤의 차분함과는 다르게 인물들의 극명한 상황이 대비적으로 연출되거든요. 화자인 나의 마음을 모노톤에 드러내는 듯 합니다. 대신 선의 선명함에 인물의 감정선이 잘 그려져서 순수하고 강렬함을 드러내요. 엄마 아빠의 갈등 사이에서 엄청난 작은 전조로 움츠려들지만 풍자 섞인 그림은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 힘들어하지 마라 등의 위로와 함께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외치는 듯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그림책이 한번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나의 왕국. 네. 쭉 내면의 상처에서 벗어나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도록 돕는데, 그러면 그림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제가 전체를 볼 수 없어서 인터넷 서점에 노출된 부분을만 언급한다면 먼저 커트가 지나갔는데, 자, 이렇게 면지는 넘어갔고, 이게 이제 속표지가 2번 나오는데, 이번 페이지 마치 부모는 왜 자식을 낳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듯 하고요. 그다음에 첨예한 갈등의 분위기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내 이제 상황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게는 2 이웃이 있어. 왼쪽에 사는 도미니크 여왕은 심술궂고 변덕이 아주 심해. 오른쪽에 사는 패트릭 왕은 매우 거칠고 화를 잘 내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왕과 여왕. 딱 봐도 엄마 아빠 같은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소유물로 보는 억압적인 부모상을 잘 그리고 있죠. 그런데 2 이웃은 날마다 싸웁니다. 작은 집 위로 무시무시한 물건들이 마구 날아다니고 아이는 숨을 죽여야 합니다. 정말이지 이웃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방법은 없을까 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어리석은 짐승 같으니라고. 당장 내 집으로 꺼져. 뚱보, 암소, 못된 거인 같으니라고. 너나 꺼지라고. 이렇게 왕과 왕비가 싸워대요. 어느 날 이제 도미니크 여왕이 아이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싸움을 시작한 건 패트릭 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패트릭 왕이 찾아와서 또 똑같이 소란을 피우고 미안하다고 하더니 싸움을 시작한 건 도미니크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이웃은 아이의 집에서 계속 싸우죠. 아이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끼지만 두 이웃은 아이의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네, 이 작품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수상작가 키트 크라우더의 작품이고요. 린드그렌 상은 어린이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로 권위 있고 우리나라 황선미 작가가 수상한 상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어린이는 소유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아이의 집은 어떤가요? 엄청 작아요. 가운데 아이와 양쪽의 부모. 어쩌면 이혼 가정의 상실을 잘 그려놓고 있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두고 양쪽에 따로 지내지 않아요. 그런 그림들을 보았을 때 이 작품은 부모의 갈등에 낀 아이의 모습이 극명하게 보여지고 심지어는 따로 살고 있어요. 저마다 아이에게 와서 상대를 탓하니까 아이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부모 또는 어른 태도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 그려졌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 아이와 어른 모두 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아이가 소리치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니까요. 세상의 모든 아이는 저는 이렇게 봐요. 세상에 나도 아이로 태어났고 내 자녀도 아이로 태어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세상의 모든 아이는 스스로 살아가고 싶은 나라에서 태어나죠. 아이는 딱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엄마가 여왕으로 군림하는 나라도 아빠가 왕으로 군림하는 나라도 아니고 함께 가는 나라를 원합니다. 그림책 속에서 아이는 계속 혼자 사는 나라로 보이지만 사실 아이가 바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인 나라인 것이죠. 모든 집에는 엄마 아빠 아이가 각자 지낼 곳도 필요하죠. 여기처럼요. 하지만 아이랑 엄마가 함께 즐겁게 나눌 공간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책은 어때요? 가족이 함께 모일 공간은 싸움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 함께 나눌 공간을 위해 이런 공간은 가장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런 아이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요. 저 작게. 그림책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갈등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과연 부모의 갈등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론 엄마 아빠도 각자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다가 오늘로 미뤄둔 것을 접근해 볼게요. 갈등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갈등은 주체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당사자가 있는 거죠. 갈등은 둘 이상의 당사자. 상대가 있어야 갈등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사회적 산물이라고도 해요. 지난주에 언급한 장자의 허주, 빈배 이야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부딪힌 배가 빈배인 경우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딪힌 상황에 씁쓸하지만 혼자서 넘기죠. 그러나 사람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화를 내고 책임 추궁하고 해결하라고 으름장도 놓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등은 상호 의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등은 상호작용을 피할 수 없는 대상과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과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죠. 네, 인간은 살아가면서 절대적 고립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연인으로 숲이나 무인도에서 혼자 지내야죠. 요즘 남자들이 오지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방송을 좋아하고 자유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살이의 지난함, 책임감, 스트레스 이런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고 현실을 떠날 수는 없지만 아무 저촉도 받지 않고 배고프면 먹고 자급자족하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동경이라도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들이 자연인으로 사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생활을 한 것은 아니겠죠. 세상에서 더 견디기 어려워 살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갈등의 결과로 갈등의 산물로 단절을 선택한 이처럼 갈등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 파트너들과의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친구나 동료와 무엇인가 공통의 일을 진행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불가피성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갈등 당사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종종 듣고 보지만 의견을 말하지 않는 스타일이 있어요. 상대에게 엄청 답답증을 주죠.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니 상대는 주고받음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무한한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게 돼요. 자신의 스타일대로만 살아가니까 자신은 불편하지 않지만 곁에 사람은 엄청 힘들 수밖에 없고요. 나동그라질 수도 있어요. 마음의 미움도 생길 수 있어요. 본인 스타일대로 편할 대로 살아가 버리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대.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에게 배려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서로가 오해를 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직이나 그룹 등에서 공통회의를 추진하는 중에 각자의 업무가 다 진행돼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요. 자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도 표현을 하지 않고 대꾸도 없고 추진하는 과정도 드러내지 않고 막바지에 이르러 뭔가를 제시하는데 함께 이뤄내는 작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생각한 일이라 다시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 팀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지적하면요, 또 자신이 더 상처받고요. 지적한 구성원이나 지적을 한 사람에게 원망을 쏟게 돼요. 이런 경우 정말 심각한 갈등이 되는 거죠. 네, 레코딩을 하는데 자꾸 그 진동이 울려서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네, 나머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는 복잡한 것들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어, 즉 심리적으로 뜻하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말투, 컨디션, 분위기, 똑같은 말도 엄청나게 공격적인 언어로 수용하게 되면 상호 갈등이 일어나겠죠. 부딪히는 이런 요소로는 지각을 들 수 있어요. 그 지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이렇게 말로 하는 음성 언어도 있지만 비언어가 있어요. 표정, 눈빛, 제스처, 몸짓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매너, 말투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때로는 그 비언어가 더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갈등이 어떤 과정과 현상을 보일까요? 갈등은 정말 다양하죠. 그런 만큼 갈등의 현상과 과정도 강도도 다양해요. 개인끼리의 갈등으로 시작돼서 점차 집단이나 조직으로 그리고 사회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끼리의 갈등으로도 확산되기도 해요.
대체로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으로 확산되기까지는 그래도 갈등 정도가 세상을 혼란스러운 불로 번지지는 않죠. 하지만 집단을 넘어서 지역이라든지 정치 등으로 확산되면 진짜 난처하죠. 지금 검찰 정상화 같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까지도 가게 돼요.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되니까요. 그리고 갈등은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동태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갈등은 커질 수도 있고 수그러들 수도 있고 상호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컨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만한 회개를 위해서 이제 진심 어린 마음을 주고받고 그래서 갈등을 잠재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양상으로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처럼 당사자 사이에 워낙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의 화합을 어렵게 만들어요. 대체로 다른 사람들은 화합을 원하는데 앞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억지 주장을 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이끌고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보면은 난파전을 펼치는 사람들 종종 보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갈등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갈등은 조직의 파탄을 불러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다가 갈등 당사자뿐 아니라 그것에 연루된 구성원 모두 지치고 처참하게 나동그라지는 것이죠.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괜찮을 텐데 어느 한편으로 쏠리고 오로지 그쪽의 입장만 고수하고 말아요. 오늘 살펴보는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도 그렇고요. 1차 세계대전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는 이따가 이제 그림책으로 만나보게 될 것이고요. 1차 세계대전은 어때요? 그 경우 통일정부를 늦게 세우고 산업화와 식민지 정복의 후발주자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삼국동맹을 맺고 힘을 합치죠. 그리고 식민지 획득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부딪히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러시아는 부딪힐 때는 부딪힐더라도 삼국 동맹을 저지해야 되니까 한 편을 먹고 삼국 협상을 맺어서 삼국 동맹과 갈등이 일어나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사라예보 충격 사건이지만 이때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는 각각 동맹 쪽과 협상 쪽에 서게 되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그 많은 희생과 격동의 세계로 치닫게 돼버리죠.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시기라 강제징용되고 일본이 삼국 협상 쪽에 서서 싸우니까 징용된 우리 선조들은 총알바지를 해야 하는 비극이 생기게 된 거죠. 이따 이제 약한 나라들은 더 파탄을 맞게 되고 더욱 어렵게 되고 생물인 세계 정세는 그 다음 더 큰 세계 공황과 세계 2차 세계대전의 국면을 맞게 돼요. 반면에 자꾸 넘어가죠. 반면에 갈등을 잘 관리하기만 한다면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조직이나 개인의 관계의 갈등에서 어느 한쪽이나 리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거쳐서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겠죠. 이때 전제돼야 할 사항은 상대에 대한 신뢰예요. 갈등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졌을 테지만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부단히 노력해야만 되겠죠.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또 한편으로는요, 갈등을 잘 활용해서 문제 해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죄수의 딜레마 있죠? 그거는 상호 신뢰를 이용해서 이제 수용 생활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다 둘 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고 까다로운 사건을 해결하게 하는 유형을 말하기도 해요. 서로의 약점을 노려요. 믿지 못하게 하는 약점, 나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만드는 약점,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정부가 권위주의 시대 때 정보부라든지 보안사령부, 기타 이제 비선 정보 조직 사이에서 은근한 경합을 부추겨가지고 통치 수단으로 삼은 전례도 아주 많죠. 박정희 정부라든지 이때요. 전두환 정부도 그랬고요. 노태우 정부까지도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갈등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 영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갈등의 표출 순서라든지, 그러니까 갈등의 순행 과정을 보면요. 먼저 갈등이 시작되겠죠. 맨 먼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적 갈등을 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갈등 원인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하게 되고요. 누적되면 결국 외부로 표출하게 되고 표출하는 의지가 생기면은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반응하게 되고요. 악화될 수도 있고 전환점을 만날 수도 있고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요. 이때 이제 증폭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너덜너덜해지겠죠. 그 기간 동안에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인문학을 하고 그림책을 보고 사유하는 것은 왜일까요? 결국은 현명한 해소 방법을 연구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게 되고 기다리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설득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그로 인해 갈등 이전보다 더 나은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싶어서 인문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와 함께 갈등 그림책을 만나고 갈등을 탐색해보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갈등은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연구해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에 관한 그림책을 볼까요? 앞에서 언급한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미국 유머 작가인 제임스 서버가 써놓은 글을 한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윤주희 작가가 그렸어요. 이 책은 정글에서 펼쳐지는 드라마틱하고 힘찬 서사가 생생한 그림 속에서 놀라운 상상력으로 살아난 그림책이라고 극찬하고, 네, 2015년에 뉴욕타임스가 올해 그림책으로 선정했어요. 먼저 알라딘에 소개된 그림을 넘겨볼까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느 날 잠에서 깬 호랑이가 자기 짝인 암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물의 왕이야. 네. 호랑이는 사자굴에 찾아가 도전장을 내밀어요. 나와라. 나와서 동물의 왕을 맞이해라. 숲사자는 무슨 왕? 내가 왕인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죠. 호랑이와 어,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자 정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싸움에 가담합니다. 그리고요. 몇몇은 자기가 누구 편에 서서 싸우는지도 잘 모르고요. 누구는 얍삽하게 양쪽 편을 다 들고 그저 싸우려고 싸웁니다. 싸우려고 싸워요. 네. 마침내 달이 떠올랐어요. 모든 동물들이 죽고 호랑이 혼자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추위에 아무도 없는데
다 죽고 없는데 왕이 되면 뭐 할까요? 네, 알라딘에 올라온 것을 제가 먼저 보았고요. 그림을 먼저 펼쳐놓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음, 이 그림책은 그림의 기법을 좀 소개할게요. 이 책을 보면 색채가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두 가지 색채가 두드러져요. 오로지 초록색과 주홍색이 주류를 이루어요. 여백이라고 할 수 있는 흰색이 또 하나의 색감을 느끼게 하고요. 주홍과 분홍이 겹치는 그림으로 또 다른 색감을 또 느끼게 하고요. 아주 다양한 색채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두 색으로 정글의 모습을 표현한 자체가 다이너믹합니다. 특히 원근 기법이나 클로즈업 기법 그리고 크기의 대비로 더욱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어요. 호랑이의 동선을 이끄는 방향선은 탐욕이나 권력, 갈등, 싸움, 군집을 이루는 것을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그림 작가의 상상력이 유머 스토리를 다른 서사로 전환하게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알라딘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요. 그림을 그린 윤 작가는 색을 섞기보다는 따로 작업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마치 퍼즐을 맞추는 듯 색을 섞어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흥미를 느낀다고 소개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책에서 갈등의 과정과 현상에 언급했던 세상에 무리를 이루는 그 모든 것에서는 다툼이나 갈등, 전쟁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갈등과 싸움하는 싸움의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무시받기 싫어서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 이유들 중에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나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의 경우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속한 쪽에서 상대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니까요. 거기에는 형제, 가족들과도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 있죠. 전쟁 기획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게 돼요. 이 책에서 언급했듯이요. 하지만 이런 갈등과 싸움의 결과는 인류가 살아오는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아 버려요. 예컨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자본과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죠. 아주 서서히 변했지만 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도 들어오고 또 각고의 노력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결과는 당대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후대에는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도 해요. 아까 나의 왕국에서 부모에 불리는 아이의 결핍을 가져오지만 주구장창 싸우는 불안의 현실보다는 조금은 분리로서 조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왕이 되고 싶은 호랑이는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은 처참한 결과만 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죽고 혼자 남은 호랑이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듯이요. 그럼 호랑이는 왜 동물의 왕임을 주장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왜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동물의 왕임을 주장했을까요? 이제 상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암호랑이가 동물의 왕인 사자 레온이 있다고 해도 많은 동물들이 변화를 외치고 있다는 말까지 해가면서 호랑이를 바꾸자고 많은 동물들이 주장한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암호랑이는 그 외침을 아무리 들어보려 해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시추 아닌가요, 여러분? 호랑이의 태도가 이 상징을 보면 우리 인류가 살아온 형식을 거슬러서 볼 수 있어요. 늘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딱히 특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서 더 약한 자들에게 따르기를 강요하죠. 지금도 사실 우리 선량한 소시민들은 정해진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뿐인데요. 서로 권력을 싸움으로 개혁이니 정권이니 심판이니를 내세우며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림 속에 한계가 있어서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 아모랑이 뭘까요? 아모랑이는 여기서 남편을 막지도 저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새끼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바로 아모랑이의 모습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요.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호랑이는 달이 뜰 때쯤 동물의 왕이 될 거라고 다짐을 하고 자신이 왕이 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달에 줄무늬가 뜰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고 느끼지 않아요? 십자가를 메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하늘에 올라 하느님 품에 안길 거라고 선동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지금도요. 국민들이 절대로 자기 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론에 과대 포장 보도를 하고 있어요. 다 호랑이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그러면서 갈등을 조장하고요. 도전장을 내민 호랑이와 맞서서 싸우는 사자 역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긴 싸움을 합니다. 없는 힘까지 다 긁어 모아서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고 정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싸움에 가담합니다. 누구는 호랑이의 편을 들었고 누구는 사자 편을 들어요. 개미핥기부터 얼룩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물들은 난장판에 끼어들어요. 몇몇은 자기가 누구 편에 서서 싸우는지도 잘 몰라요. 누구는 얍삽하게 양쪽 편을 다 든다고 아까 그 넘기는 것에 나왔죠. 몇몇은 누구건 옆에 있는 동물을 물어 뜯기도 하고 그저 싸우려고 싸우고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인류가. 싸우려고 싸우는 정말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몇백 년이 지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몇백 년의 스펙트럼 안에 있는 인류는 정말 처참하고 비극을 겪어야만 했어요. 누구는 옛 질서를 위해 싸웠고 누구는 새 질서를 위해 싸우고 마침내 싸움이 끝나면 모든 동물이 죽고 호랑이 혼자 살아남죠. 드디어 호랑이의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정글의 왕이 되면 뭐 할까요? 인류는 다 나동그라지는데 이렇게 결국은 무서운 진실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단면을 이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과장법이나 극단적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네, 결국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섞이고 또 섞여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통찰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갈등이라는 개념을 쭉 늘어놓으면서 우리는 왜 그림책 인문학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갈등이라는 인문학을 그림책을 통해서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느끼고 생각하고 통찰력을 키워서 정말 아닌 것은 가담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극적 결말로 가는 갈등을 미리 저지할 힘을 키우고요. 이러기 위해서요. 네, 지금까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거대 갈등 현상에 놓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개인과 세상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그림책을 볼게요. 바로 블루와 옐로우입니다. 이거예요. 이 책의 내용의 흐름을 먼저 소개할게요. 블루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살았어요. 햇살이 절대로 닿지 않는 곳이었죠. 날고 놀고 노래하기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새들은 그런 블루를 완전히 그림자 취급하고 누구 하나 말을 걸지도 않아요. 오히려 노래도 못 부른다고 흉을 보기도 하죠. 어느 날 못 보던 새 한 마리가 숲에 나타났어요. 날아가는 곳마다 황금빛이 휘날렸죠. 그 새의 이름은 옐로. 네. 옐로는 블루에게 말을 걸었지만 블루는 듣지 못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을 지나서 셋째 날 블루가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고 마침내 옐로가 블루 옆에 내려 앉았어요. 블루의 마음속에 따스함이 차올라 아주 오랜만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두새의 부드러운 노랫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고 마침내 블루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릅니다. 네, 그림책은 문학책과는 다르게 구체적 설명이 없고 바로 상황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인물이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고립되고 슬퍼 있는지는 다 독자의 몫이에요. 바로 그림을 모아서 연결해서 책의 형식을 띤 그림책만이 갖고 있는 진행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블루. 네, 색으로 따지면 슬픔과 우울을 상징한다고 하겠죠. 색의 의미보다도 왜 블루라는 색은 이렇게 혼자 고립돼 있을까요? 왜 다른 새들은 블루에게 다가오다가 더 깊이 숨는 블루를 외면하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각자마다 다른 이미지가 연상될 거예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블루는 그 전에 세상과 어떤 극심한 갈등과 상처를 겪었겠죠. 그리고 은둔형으로 변하고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외부와 단절했고요. 즉, 이 그림책은 새가 왜 세상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지의 갈등 이유는 독자의 몫으로 돌렸어요. 독자가 경험한 것을 세팅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한 단절 상황과 극복 상황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옐로는 누구일까요? 중의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블루를 손잡아준 정말 멘토나 친구, 단 하나 믿어주는 상대. 또 한편으로는요, 블루의 내적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려는 간절한 자기 자신이요. 처음에는 그런 자신도 부정할 정도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기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운되어서 단절되어서 많은 숙고의 시간을 거쳤을 거 아닌가요? 그거를 이제 점층법으로 첫날, 둘째, 셋째 이렇게 시간의 경과로 나타냈습니다. 어떻게든 아팠고 힘들었고 상처받고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려는 간절한 자기 의지의 소리를 스스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를 냈고요.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을 수는 없겠죠. 자신의 굳건함만 있으면 블루, 옐로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움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삶도 잘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 주까지 연 2주 갈등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또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은 부부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 또 자식과 부모의 갈등, 나와 사회, 나와 국가, 국가와 국가, 다양한 갈등들이 있는데요. 어떤 갈등은 친구와 친구의 갈등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동료와 동료의 갈등은 나의 지금까지 잘해왔던 직업을 포기하게도 만들어요. 갈등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줄곧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더욱더 통찰력을 키우고 내가 어떤 매너를 쓰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갈등을 들여다본 다음에 합리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권의 그림책을 살펴보고 나에게 직면한 갈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8차 강연을 마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